안녕하세요. 건강 정보를 분석하고 플랜을 세워드리는 이웃집 닥터 이승은입니다. 한국인 90%가 비타민 D 부족이다 라는 뉴스 혹시 보신 적 있으실까요? 놀랍게도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최근 5년간 비타민 D 결핍 진단을 받은 사람은 무려 186%나 급증했어요. 햇볕을 더 쬐야 할까? 영양제를 먹는 게 나을까? 하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대부분 햇볕이나 영양제 둘 중 하나만 강조하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 생활 습관에 맞는 최적의 조합을 찾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타민 D가 대체 왜 이렇게까지 중요할까요? 많은 분들이 비타민 D를 단순히 뼈에 좋은 영양소다 생각하시는데요. 사실은 그보다 훨씬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내분비학적인 관점에서는 비타민 D는 단순한 영양소가 아니라 우리 몸의 거의 모든 시스템에 관여하는 강력한 프로호르몬, 즉 호르몬의 전 단계 물질이거든요. 햇볕을 통해 몸에서 만들어진 비타민 D는 혈액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가 여러 세포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똑똑하게 조절해줍니다. 비타민 D 수용체가 뼈에는 물론이고 면역세포, 뇌, 심장 등 우리 몸의 거의 모든 조직에서 발견되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비타민 D가 단순히 뼈 건강을 넘어서서 우리 몸 전체의 균형을 잡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짐작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부족한 비타민 D 어떻게 채워야 할까요? 대표적인 방법인 햇볕과 영양제, 이 둘의 차이를 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우리 피부는 햇볕을 원료로 쓰는 똑똑한 비타민 D 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외선 중에서도 UVB가 피부에 닿으면 피부 속 특정 성분이 우리가 영양제로 섭취하는 것과 동일한 형태인 비타민 D3로 전환되는 거죠. 여기서 햇볕의 가장 큰 장점이 나옵니다. 바로 우리 몸이 알아서 과잉 생산을 막아준다는 점이에요. 햇볕을 오래 쬐다고 비타민 D 중독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필요 이상으로 만들어진 양은 햇볕이 다시 분해해서 비활성 물질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정말 놀라운 우리 몸의 자연적인 안정장치죠. 반면 영양제의 경우는 우리가 직접 양을 선택해서 먹는 방식인데요. 시중에는 비타민 D2, D3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걸 골라야 할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연구 결과가 명확하게 답을 줍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비타민 D3를 선택하셔야 해요. 여러 연구에서 혈중 비타민 D 수치를 높이고 유지하는 데에는 D3가 D2보다 훨씬 효과적이고 최대 2배까지 더 효율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따라서 영양제를 고르실 땐 제품 라벨에서 비타민 D3 또는 콜레칼시페놀이라는 표기를 꼭 확인하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럼 비타민 D3 영양제를 고르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내분비내과 전문의로서 한 단계 더 나아간 중요한 관점을 얘기 드릴게요. 앞서 비타민 D가 뼈 건강은 물론 바이러스에 맞서는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까지 조절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호르몬처럼 작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단순히 햇볕 아니면 영양제라는 이분법적인 접근으로는 부족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께 늘 강조하는 것이 바로 동적 전략입니다. 이건 고정된 공식을 따르는 게 아니라 계절과 나의 생활 패턴에 맞춰 유연하게 대처하는 방법이에요. 원칙은 아주 간단합니다. 영양제는 든든한 기본급, 햇볕은 특별 보너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영양제는 날씨나 상황에 관계없이 비타민 D를 주는 신뢰할 수 있는 기본 공급원으로 삼고 햇볕은 쬐일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받는 기회적인 자연 부스터로 활용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햇볕을 못 쬐는 날에도 내 몸의 비타민 D 농도를 안정적으로 지킬 수 있고 날씨가 좋은 날에는 자연이 주는 건강한 혜택까지 추가로 누릴 수 있답니다. 훨씬 현실적이고 똑똑한 전략이죠. 그런데 햇볕은 보너스라고 생각하려니 바로 이 걱정이 드실 거예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면 비타민 D 합성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론적으로는 맞는 말씀이에요. SPF 30 자외선 차단제는 UVB를 약 97%까지 차단하니까요. 하지만 실제 연구 결과에서는 다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자외선 차단제를 완벽하게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일상적인 사용에서 비타민 D 결핍과 큰 연관이 없다는 연구 결과가 많아요. 사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자외선 차단제가 햇볕을 막는 것이 아니라 현대인들에게는 햇볕을 쬐 시간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라는 점이에요. 점심시간 10분 산책조차 하기 힘든 바쁜 일상 속에서 차단제가 얼마나 막고 있을까 걱정하는 건 어쩌면 핵심을 놓치고 있는 것일 수 있죠. 그래서 앞서 얘기한 동적 전략, 즉 영양제는 기본급, 햇볕은 보너스라는 원칙이 더욱 중요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 햇볕을 쬐기 좋은 여름철에는 매일 1000 IU 정도를 기본으로 섭취하고 햇볕을 통한 합성이 거의 불가능한 겨울철에는 2000 IU로 늘리는 식으로 유연하게 조절하는 거죠.
이 전략의 가장 큰 장점은 영양제로 안정적인 기본을 챙기면서 햇볕을 통한 자연적인 합성은 물론 비타민 D 이외의 건강상의 이점까지 보너스로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을 위한 개인별 비타민 D 맞춤 플랜을 짜드릴게요. 우리가 함께 세운 영양제는 기본급, 햇볕은 보너스 전략 기억하시죠? 먼저 보너스인 햇볕, 언제 어떻게 쬐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요? 비타민 D 합성이 가장 활발한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 사이에 일주일에 두세 번, 한 번에 15분에서 30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 반팔이나 반바지 차림으로 편하게 햇볕을 즐겨보세요. 다음으로는 이 햇볕 보너스를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생활에 맞는 영양제 플랜을 짜드릴게요. 사무직 직장인 분들은 햇빛이 부족해 영양제가 필수인데요. 여름철에는 점심 산책과 함께 매일 1000IU를 꾸준히 드시고 햇볕이 거의 없는 겨울철에는 2000IU로 늘리는 것을 권유해드립니다. 학생이나 수험생 분들도 대부분 실내에 머무르기 때문에 꾸준한 섭취가 중요해요. 여름에는 쉬는 시간 야외 활동과 함께 1000IU를, 겨울에는 1000에서 2000IU를 꾸준히 섭취하는 습관을 들여주세요.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는 피부의 합성 능력이 감소해 더욱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데요. 여름과 겨울 모두 매일 800에서 1000IU는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골다공증과 낙상으로 다칠 위험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나에게 맞는 계획을 세우셨다면 마지막으로 몇 가지 핵심만 더 짚어드릴게요. 영양제를 고르실 땐 혈중 농도를 높이는데 훨씬 효과적인 비타민 D3를 선택하시고 흡수율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는 하루 중 가장 든든한 식사 직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의사의 처방 없이는 안전 상한선인 하루 4000IU는 넘지 않도록 꼭 주의해 주시고요. 물론 필수는 아니지만 내 몸의 정확한 상태가 궁금하시거나 골다공증 같은 특정 질환이 있으시다면 혈액 검사를 통해 시작점을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제로콜라 같은 무설탕 제품들을 보며 정말 마음대로 먹어도 괜찮을까 걱정이 많으셨죠? 특히 사카린과 알룰로스는 암을 유발한다는 말부터 안전하다는 의견까지 정보가 너무 제각각이라 혼란스러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분비 내과 전문의로서 이 논란을 확실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카린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1970년대 쥐 실험에서 방광암 발생이 보고되었다라는 연구 결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연구 이후로 많은 분들이 사카린을 위험한 물질로 인식하게 된 거죠. 하지만 당시 쥐에게 투여된 사카린의 양은 사람으로 따지자면 평생 동안 매일매일 다이어트 콜라 800캔 이상 마셔야 하는 아주 비현실적인 양이었습니다. 더 결정적인 문제는 암을 유발한 방식이 쥐에게서만 나타나는 특수한 반응이었다는 점입니다. 고농도 사카린이 쥐의 소변에서 특정 결정을 만들어서 방광을 자극했고 이 자극이 반복되면서 암을 유발한 건데요. 사람의 소변에서 이런 반응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미국 FDA, 세계보건기구, 우리나라 식약처 모두 사카린을 안전하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에는 미국에서 제품에 붙어 있었던 암 유발 가능성 있음이라는 경고 문구도 완전히 삭제되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사카린에 대한 과학적 신뢰를 한층 더 확실히 보여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유럽 식품안정청에서도 사카린에 대한 안정성에 대한 확신이 더 커졌기 때문에 일일 섭취 허용량을 오히려 상향 조절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사카린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가 더욱 공고해졌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알룰로스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알룰로스는 무화과나 건포도 등 자연계에 아주 소량 존재하는 희소당입니다. 우리 몸에서는 거의 에너지로 쓰이지 않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인데요. 대부분은 그대로 배출되어 칼로리가 거의 없고 혈당이나 인슐린 수치에도 영향을 주지 않죠. 미국 FDA나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도 안정성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사용량 제한이 없는 일반 식품 원료로 분류된 만큼 안정성이 높습니다. 이제 더 중요한 본질을 말씀드릴게요. 바로 안정성 논란의 진짜 핵심입니다. 앞서 사카린과 알룰로스 자체의 안전성은 과학적으로 해결됐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진짜 논쟁의 중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대체 감미료가 장기적으로 우리 몸의 대사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는 것이 가장 큰 질문입니다. 이는 특정 감미료가 아닌 모든 비영양 감미료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문제입니다. 제가 보는 진실은 감미료 자체보다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들이 혈당이나 인슐린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은 사실이죠. 하지만 제로 칼로리니까 무조건 괜찮다
라는 생각에는 위험한 착각이 숨어져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체중 감소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체중 증가와 연관된다는 보고도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이걸 마셨으니 다른 걸 더 먹어도 되겠지 하는 보상 심리가 작용되기도 하고, 감미료를 자주 섭취할수록 단맛에 익숙해져 결국 음식 섭취량이나 간식의 섭취 빈도가 늘어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2023년 WHO에서는 체중 조절의 목적으로 감미료 사용은 권고하지 않는다 라고 발표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는 절대 먹어서 안 된다, 위험하다라는 신호로 오해하지만 진짜 의미는 감미료가 해롭다라기보다는 감미료에만 의존해서는 근본적인 건강 개선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천연 감미료는 안전하고 인공은 위험하다라는 생각도 과학적인 근거는 없는 오해입니다. 물질의 안전성은 출처가 아닌 화학 구조와 엄격한 시험 결과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당뇨병 학회의 현실적인 관점과도 같습니다. 설탕 섭취를 줄여나가는 과정에서 대체 감미료를 도움닫기 역할로 단기간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커피에 설탕을 여러 스푼 넣던 분들이 단번에 단 것을 끊기 어렵다면 감미료를 활용해 단맛 의존도를 서서히 낮추는 것처럼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람마다 정말 다 다르다라는 점입니다. 어떤 분들은 식습관 개선에 도움을 받지만 어떤 분들은 오히려 단맛에 대한 갈증이 더 커지기도 하거든요. 따라서 감미료 사용 후에는 내 식습관이 더 건강해지고 있는지 스스로의 몸과 마음을 관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카린 알룰로즈, 안전성 논란 종결의 진짜 의미입니다. 이제 이 물질들이 독성이 있다던가 암을 유발한다던가 하는 두려움은 완전히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대신 어떻게 현명하게 활용해서 더 건강한 식습관을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현명하게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을 드릴게요. 사카린 알룰로스 먹어도 되나요? 네,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다만 올바른 방법으로 현명하게 활용하셔야 합니다. 첫째, 마트에서 제품을 고를 땐 원재료명인 사카린 나트륨이나 알룰로스를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무설탕이 무칼로리는 아닐 수 있으니 영양 성분표도 함께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방에서는 각자의 장점을 활용하세요. 사카린은 열에 강해 김치나 조림 같은 오래 끓이는 음식의 제격입니다. 아주 조금만 사용해도 충분히 달아요. 알룰로스는 설탕과 1대1로 쓸 수 있어 베이킹이나 드레싱에 편리하고 자연스러운 갈색도 내줍니다. 셋째, 개인 상황에 맞게 현명하게 사용하세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혈당에 직접 영향이 없어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설탕 섭취를 줄여나가는 과정에 도움닫기 정도로만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사카린의 경우는 일부 연구에서는 인슐린 저항성과 관련이 없다라고 보고되었지만 또 다른 일부 연구에서는 높은 용량이나 장기 섭취 시에는 잠재적인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시사하기도 했거든요. 중요한 건 단기간 의존에 그치지 말고 점차 단맛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식습관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체중 관리 중이신 분들은 제로 음료를 마셨으니 괜찮다라는 보상 심리로 다른 고칼로리 음식을 드시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알룰로스를 처음 드신다면 사람마다 복부 팽만감, 설사 등의 반응이 다르니 꼭 소량으로 시작해 몸의 반응을 보며 양을 조절하세요. 넷째, 특별히 주의가 필요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임신, 수유 중인 분들은 사카린이 태반을 통과할 수 있어 피하시는 게 좋고, 알룰로스 역시 아직은 연구가 부족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자연스러운 미각 발달을 위해 2돌 전까지는 모든 대체 감미료를 피해주세요. 그 이후에도 소화기 부작용이 생기기 쉬우니 가급적 자연의 단맛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섯째,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단계적 계획입니다. 이번 주는 평소 드시던 단 음식의 절반을 대체 감미료 제품으로 바꿔보세요. 다음 주에는 커피나 요리에 직접 사용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난 뒤에 본인에 맞는 양을 찾으셨다면 이제 단맛 자체에 대한 의존도를 서서히 줄여나가시면 됩니다. 여섯째, 근거 없는 두려움을 버리고 제품의 성분표를 활용하세요. 나에게 맞는 적정량을 찾아 전체 식단 개선의 도구로 활용하고 내 몸의 반응을 계속 살피는 겁니다. 혈압약을 먹어도 왜 그대로일까? 싱겁게 먹기 너무 힘들다 라며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딱 한 가지만 일주일간 조절하더라도 혈압약과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식탁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보면 한국인이 나트륨을 가장 많이 섭취하는 음식이 바로 면, 국, 찌개류입니다. 이 음식들의 공통점이자 나트륨의 주범이 바로 국물인데요.
네, 우리가 반드시 줄여야 할 것은 바로 이 국물 음식입니다. 나트륨이 우리 몸에서 혈압을 높이는 원리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체액량 증가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정말 똑똑해서 혈액 속 나트륨 농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해요. 그런데 짠 음식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이 나트륨이 너무 많네? 이걸 희석시켜야겠어 라고 판단해서 물을 더 많이 붙들고 있게 돼요. 그러면 혈관 안에 있는 혈액량이 늘어나겠죠? 정해진 크기의 혈관에 더 많은 혈액이 들어가니까 자연스럽게 혈관벽에 가해지는 압력, 즉 혈압이 올라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혈관 자체의 수축 반응 때문입니다. 나트륨이 많아지면 혈관벽에 있는 평활근 세포가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혈관을 확장시키는 물질인 산화질소의 분비는 줄어들게 됩니다. 그 결과 혈관이 수축되고 공간이 좁아지면서 자연스럽게 혈압이 오르게 되는 거예요. 즉, 나트륨은 단순히 물을 끌어모으는 것뿐만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혈관을 딱딱하고 좁아지게 만들어서 혈압을 높이는 거죠. 나트륨에 관한 2023년 자마에 발표된 연구가 정말 획기적이에요. 50세에서 75세 사이 213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인데요. 저나트륨 시기의 혈압 강화 효과가 이미 혈압약을 드시고 계시는 분들에게도 똑같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정상 혈압인 분, 고혈압이지만 아직 약을 안 드시는 분, 약을 드시는 분 모두에게서 6에서 8mg/Hg의 혈압 강화 효과가 일관되게 나타난 거죠. 고혈압 1차 약제로 사용되는 약물 효과와 맞먹는 수준이라고 평가되었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뼈다귀 해장국 한 그릇에 들어있는 나트륨이 무려 3088mg이에요.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이 2000mg 미만인데 해장국 한 그릇만으로 1.5배를 넘어버리는 거예요. 라면 한 개에도 보통 1500에서 2000mg 정도의 나트륨이 들어있고요. 사람마다 정말 다 다르지만 이런 국물 음식들이 자주 드시는 분들이 왜 혈압 관리가 어려운지 이해가 되시죠? 대부분 짠 음식을 줄이세요 라는 뻔한 이야기를 듣지만 실제로 식생활에서 나트륨을 줄이는 일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특히 국물처럼 습관적으로 섭취하는 음식은 자각 없이 많은 나트륨을 먹기 때문에 단순한 절제만으론 충분하지 않죠. 이런 만성적 고염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단순히 덜 먹기가 아니라 이 고리를 끊어내는 똑똑하게 조절하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께 권하는 방법은 국이나 찌개를 무조건 끊는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조절하는 거예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째, 국그릇을 작은 것으로 바꿔보세요. 이것만으로도 국물 섭취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들어요. 두 번째는 젓가락을 사용해서 건더기 위주로 드세요. 숟가락을 잠시 내려놓는 거죠. 셋째는 국물을 절반 이상 남기는 걸 목표로 해보세요. 다음은 맛을 포기하지 않는 의학적 해결책입니다. 바로 감칠맛을 과학적으로 활용하는 건데요. 다시마나 표고버섯의 감칠맛 성분은 우리 뇌에 만족감을 줘서 소금이 적어도 음식을 충분히 맛있게 느끼도록 도와줘요. 나트륨 함량이 소금의 3분의 1 수준인 MSG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소금의 일부를 MSG로 대체하면 전체 나트륨 섭취는 줄이면서 맛은 더 풍부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의사로서 꼭 알려드려야 할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저염 소금을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으신데요. 특히 만성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이 저염 소금을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시중에 나온 저염 소금은 나트륨 대신 칼륨을 사용한 경우가 많은데 신장 기능이 좋지 않으면 이 칼륨이 몸에 쌓여 심장에 위험하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장 질환이 있다면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 후에 저염식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완벽한 7일 플랜을 알려드릴게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이니 이거라면 나도 할 수 있겠다 라는 마음으로 시작해보세요. 첫 3일은 갑작스러운 변화로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점진적으로 시작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그릇은 한 치수 작은 것으로 바꾸고 젓가락으로 건더기 위주로 드셔보세요. 그리고 국물은 늘 마시던 양의 절반만 드시고 남기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하루 나트륨 섭취를 300에서 400mg이나 낮출 수 있어요. 4, 5일차가 되면 점점 싱겁다라는 느낌이 드실 수 있어요. 바로 이때 앞서 말한 전략을 사용할 차례입니다. 먼저 다시마 표고버섯으로 우린 육수를 사용해서 감칠맛을 더하세요. 소금이 적어도 충분히 맛있게 느껴지실 거예요. 나트륨 함량이 소금의 3분의 1인 MSG로 소금 일부를 대체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여기에 마늘, 생강, 양파 같은 향신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식초나 레몬즙으로 산미를 더하면 짠맛에 대한 욕구가 자연스럽게 줄어들 겁니다. 마지막 이틀은 저염 생활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이에요. 라면을 끓일 땐 스프를 절반만 사용하고 면은 따로 삶아 헹궈서 끓여주세요. 이렇게 하면 면에 있는 나트륨과 기름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집에서 국이나 찌개를 끓이신다면 저염 간장, 된장을 사용하고 들깨나 콩가루로 맛을 보충해주세요. 외식을 할 때는 싱겁게 해주세요. 그리고 소스는 따로 주세요. 이 두 마디를 꼭 요청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을 지난 뒤에는 반드시 변화를 확인해 보세요. 아침에 혈압을 측정해 보세요. 연구 결과처럼 6에서 8mmHg 정도의 의미 있는 변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몸의 부종이 줄어 가벼워진 느낌이 들거나 짠맛에 대한 욕구가 줄어드는 등 몸과 입맛의 긍정적인 변화도 직접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건 대부분 사람에게 좋지만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몇 가지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만성 신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앞서도 강조했지만 나트륨 대신 칼륨이 든 저염소금은 심장에 무리를 줄 수 있어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바나나, 토마토 같은 칼륨이 많은 음식의 섭취도 시작 전 반드시 담당 의사랑 상의하세요. 혈압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급격한 식단 변화가 약물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계획 시작 전에 의사와 먼저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심한 어지러움증이나 기력 저하, 두통 같은 이상 증상이 느껴진다면 즉시 계획을 중단하고 전문의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7일 플랜을 따라 하시면 정말로 일주일 만에 혈압계로 확인할 수 있는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복잡한 이론은 이제 그만하고 오늘 저녁 식사부터 당장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혈압, 저와 함께 만들어가요. 건강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식탁 위에 있어요. 이상 건강 정보를 분석하고 플랜을 세워드리는 이웃집 닥터 이승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